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최저 10억 달러 하한선을 사실상 포기했고 대신 우리는 유효 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미측의 안을 수용하면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분담금 총액은 1조 원을 웃도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김경진 기자입니다. 지지부진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현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한미 양측이 뜻을 모아서 전격적으로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10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총액과 유효기간이었습니다. 먼저 총액 측면에선 우리 쪽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최근 협상에서 총액 12억 달러를 요구했고 최소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300억 원 미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측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은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1조 원을 조금 넘기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 원. 미국 측은 그동안 17% 이상의 증액을 요구해왔는데 협상이 타결되면 5%가량 증액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대신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자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1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고집해왔습니다. 우리 측은 3년이나 5년이 적당하다고 주장해왔지만 1년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한미는 올해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다음 해에 적용될 협정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그동안 교착 상태였던 방위비 협상이 갑자기 타결적으로 가닥을 잡게 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자는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자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장 4월부터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갈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심해질 경우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이어질 것이란 극단적인 전망도 나왔던 상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갈등이 비핵화 협상 타결을 위한 한미 공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기도 합니다. 타결과 결렬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던 방위비 협정안이 극적으로 타결 쪽으로 방향을 튼 건 무엇보다 현 시점이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 국면으로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절실하다는 양측의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핵심 문제에 집중하고 방위비 문제가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내용에서도 우리 측도 당초 제시한 안에서 물러나 분담금 1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미국 측이 제시했던 금액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유효 기간을 1년으로 한 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조기에 협상안을 만들어서 타협했다는 것은 잘했다. 액수도 그 정도면 미국의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적절했다고 보고 기간을 1년으로 한 건 아쉽다. 적은 금액으로 타협하기 위한 오육비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까지 매년 방위비 상승률을 아예 7%로 고정하자고까지 주장했던 만큼 당장 내년도 방위비 협상에서 또다시 양측 간의 진한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오늘 오후 방한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내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미 양국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실무협상은 5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장소는 평양이 될지 판문점이 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유난히 가족이 보고 싶어집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그리움이 더욱 클 텐데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그럴 겁니다. 아직 장례도 못 치렀는데 김 씨 원청업체 전직 간부는 뇌물을 받은 게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홀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고 김용균 씨. 아들 없이 맞아야 하는 설 명절. 새로 마련된 서울 빈소엔 조문객들의 발길마저 뜸합니다. 명절 때면 사람들이 부모나 자식,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애가 없으니까 명절 때가 더 많이 마음이 더 아프고.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서울로 아들을 옮겨온 지 10여일. 높은 사람들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낯선 곳을 찾았습니다. 가장 바라는 건 아들 직장 동료들의 안전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살면서 일하면서 죽는 거 두려워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인데. 숨진 김 씨와 동료들은 발전소를 시운전하던 2015년부터 컨베이어 벨트에 안전을 위해 물청소 장비를 갖춰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작업장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데다 3억 원의 추가 비용도 든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원청업체인 서부발전 고위 간부는 뇌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 간부는 청탁과 함께 현금 4,500만 원을 받은 게 드러났고 대법원은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동료들의 정규직화가 핵심 쟁점인 상황.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지만 정작 김 씨가 일했던 발전소에서는 논의가 더딥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앞서 홀로 근무하다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어머니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설 연휴 첫날인 어제는 야간 근무를 하던 50대 가장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동자 안전 문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설 연휴 첫날 인천의 한 자동차 바퀴 부품 공장. 작업장에서 긴박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부품을 옮기는 컨베이어 기구에 몸이 낀 남성은 이 회사 직원 52살 배모 씨. 컨베이어의 오작동을 점검하다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119 구조대가 배 씨를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점검 작업은 2인 1조로 이루어지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에서 2인 1조를 뭘 해라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다른 안전 절차만 지켜지면 혼자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에 앞서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에서도 야간 근무자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숨진 사람은 이 회사의 협력사 직원인 55살 양모 씨입니다. 공장 보수 작업을 위해 설치된 크레인 운행을 통제하던 양 씨는 균형을 잃고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작업 직전 작성된 안전 점검표를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돼 있지만 그저 통상적인 확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거 서류에 워낙 구비 많이 해주시고 잘 아는데 결국 무용지물이네요. 아니,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더 큰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경찰은 양 씨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어제 저녁 충남 천안의 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는데 이곳에서 기름 절도 장비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근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상가 뒤편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불은 컨테이너 3개와 상가 점포 일부를 태우고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런데 불에 탄 컨테이너 한 곳에서 기름 호스와 모터 등 수상한 장비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호스를 따라가 보니 직선 거리로 200m 정도 떨어진 송유관 공사의 송유관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하 8m에 묻힌 송유관에서는 지름 20mm의 호스와 연결했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송유관 기름을 노린 전문 절도범들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내에서 송유관과 연결된 호스가 발견된 정황으로 봐서는 기름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빌린 일당은 창고로 위장한 채 야간에만 비밀스럽게 작업해왔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됐을 거예요, 들어온 지가. 얘네들이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여기 마대자를 다 막아놓은 거 이쪽을.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해 화재 직후 달아난 용의자들을 쫓고 있지만 이들이 대포차를 이용해 도피하면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 대산항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고압 송유관이 묻힌 천안에서는 지난해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 46만 리터를 훔친 일당이 잡히는 등 기름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우리나라 쓰레기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돼 국제적으로 거세게 비난이 일었었죠. 그 쓰레기 중 일부가 오늘 평택항에 되돌아왔습니다. 급한 대로 정부 자금을 투입해 되가져오긴 했는데 당장은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평택항 현장을 류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쓰레기 1,200여 톤을 싣고 출발한 배가 오늘 새벽 평택항에 도착했습니다. 국내의 한 업체가 재활용 가능한 폐 플라스틱이라며 필리핀에 팔았던 건데 온갖 생활 쓰레기가 뒤섞인 것이 들통나며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손을 놓아버린 업체 대신 정부가 긴급 자금을 투입해 되가져오긴 했는데 당장 치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현재는 그 업자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건드리면 그 사람들이 무조건 총각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재산권이 여전히 업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가 쓰레기를 치울 수 있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현재 평택항에는 이 업체 소유의 불량 폐기물이 3,000톤이나 더 쌓여 있습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저질 쓰레기를 양질로 속여 수출하려다 퇴짜를 맞고 방치된 것들입니다. 필리핀에 남아있는 쓰레기 5,000톤까지 합치면 약 10,000톤. 결국 정부 예산으로 국내에서 소각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감축이나 재활용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소비하는,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양을 절대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폐기물 전수조사에 나선 환경부는 이달 말쯤 그 결과와 함께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2010년 1월 10일 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받아 지난해 6월 인공호흡기를 뗐던 김 할머니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진 고민, 바로 품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2월 4일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됐습니다. 내일이 시행된 지 딱 1년입니다.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이고 평소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는 뜻을 남겼다면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뜻을 알기 힘든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명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3만 5천여 명입니다. 한 해 사망자가 30만 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존엄사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연명 치료 중단으로 달라진 죽음에 대한 인식,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1살 강남수 씨는 대장암 말기입니다. 진단받은 지 이제 한 달,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가만있어, 네 해줄게.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의료진은 이미 시한부 판정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의미 없는 치료는 받지 말자. 연명의료 계획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하고 인공호흡기는 제가 일단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도 동의하시는 거고요. 예. 항암제는 일단은 저희가 유보를 해놓겠습니다. 앞으로 강 씨는 의학적 임종 단계에 접어들어도 생을 연장하는 치료는 받지 않습니다. 의외로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가족과 함께 맞겠다는 바람이 컸습니다. 주위에 힘들게 연명하시다가 돌아가신 거 보고 그럴 필요 없겠다. 가족이나 환자나 그래도 덜 고통스러울 때 편안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결심을 했죠. 100여 차례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로 건강했던 최모 씨. 지난해 말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는데 생전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연명치료를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올라가자마자 가망이 없다고 내가 근데 왜 저렇게 붙들고 있냐고 숨을 조금이라도 붙어있으면 자기네 의미를 다 해야 된대요.
연명치료 기간 동안 장기가 썩고 전신 욕창이 생겼습니다. 모든 장기가 다 나가버리고 약만 투여하고 나중에는 다 몸도 그렇게 돼가는데 사람 진짜 너무 보기가 안타깝더라고요. 무의미한 연명의 고통을 지켜본 가족들은 스스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썼습니다. 내가 저렇게 누워있다고 하면 난 제발 나 좀 놔달라고 할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그런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찾아오셨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계기 없이 자발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심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이제 좀 부담을 나중에 주게 될까봐. 자녀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예. 사남매를 둔 팔순 부부는 자녀들에 대한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이건 누가 자식들이 권유를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 1년, 죽음은 당하는 게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희경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거운 주제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다음 달 28일부터는 연명치료 중단이 더 쉬워집니다. 지금까진 본인의 뜻을 모를 경우 배우자와 직계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었죠. 그런데 이제 배우자, 부모, 자녀만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단할 수 있는 치료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수혈이나 혈압약 투여, 심장이나 폐순환장치 사용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연명치료 중단이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니냐 우려도 나옵니다. 환자 가족이 상속이나 보험금, 돌봄 부담 때문에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연명치료 중단 3건 가운데 1건이 환자가 아닌 가족이 선택했습니다. 절차가 완화되는 만큼 감시와 감독이 더 꼼꼼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엔 추운 겨울에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끼니나 외로움도 걱정이지만 특히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인데요. 홀몸 노인들이 함께 모여 지내는 공동생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매서운 날씨지만 농촌마을 경로당 안은 훈훈한 열기로 가득합니다. 십시일반 가져온 재료로 맛깔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푸짐한 건강식 밥상을 삼시세끼 함께합니다. 집에서는 맛이 없어도 여럿이 식사를 하니까 진짜 재미있고 아주 화목하고 그래. 행운목으로 반려식물을 만드는 힐링 시간은 늘 노래와 율동이 곁들여집니다. 건강체조와 보건진료, 치매예방 등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면 지루할 틈도 외로울 틈도 없습니다. 겨울철 5달 동안 가족처럼 지내며 숙식을 함께하는 홀몸 노인들. 72살 박영순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함께 생활한 덕분에 한밤중 응급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나 혼자 잤으면 죽었지. 근데 여럿이 자니까 그래도 119 불러서 갔으니까 살았지. 홀몸 노인들의 안정적인 겨우살이를 위해 충주시도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치사용품과 침구류 구입비로 200만 원과 운영비와 난방비를 매월 추가로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24시간 공동생활 경로당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충주시를 비롯해 공동생활 경로당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으로 매몰 처분된 가축 2,200여 마리 가운데 소가 2,000여 마리로 최근 8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도축 물량의 0.4%만 감소하는 등 이번 구제역 사태가 가축 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연휴가 긴 만큼 여유 있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이번 설엔 평소 자주 찾기 어려웠던 공연장 나들이 어떠신가요?
볼만한 공연들을 기현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낮에는 용접공, 밤에는 댄서로 일하는 10대 소녀가 전문 댄서가 되는 과정을 그린 플래시 댄스. 80년대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영화를 영국 웨스트엔드 오리지널 팀이 무대 위에 재현했습니다. 중장년층 부모들에겐 향수를, 자녀들에겐 생동감을 선사하는데 가족이 함께 보기 좋습니다. 나를 낳은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와 결혼해. 배우 황정민 씨가 비극적 운명을 가진 오이디푸스의 비통함과 절망을 온몸으로 연기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고전을 볼 여유가 없었다면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의 작품을 황정민 씨의 내공 있는 연기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판단하게 여러 오이디푸스를 봤지만 황정민이 가지고 있는 좀 색다른 어떤 그 맛이 있더라만 해도 저는 되게 다행인 것 같고요. 제 이름은 밥이라고 합니다. B-O-B. 거꾸로 해도 B-O-B. 대칭이죠. 나이는 33. 대칭이죠. 치료를 받기 위해 모인 대칭 집착증, 계산병, 질병 공포증 등 강박증 환자 6명이 서로를 이해하며 치유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배우들의 병적인 모습에 정신없이 웃다가도 어느새 그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위로받는 시간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전통 설 분위기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소속 예술단이 우리 음악과 춤으로 새해 희망을 기원하는 연희를 펼칩니다. 공연 전후로는 떡매치기, 투호,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다양하게 열립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설 연휴에도 주목해볼 뉴스가 꽤 많습니다. 먼저 모레 5일쯤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린다고 전해드렸죠. 오는 6일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신년 국정연설 주목해보시죠. 금요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관심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진전을 거둘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한국노총은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화해 시대를 이끌어내 더 의미가 컸던 평화의 축제 평창올림픽이 1주년이 됐습니다. 7일부터 서울과 강원도 전역에서 기념행사가 열리는데요.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브리핑이었습니다.